자, 오케이. 내 카톡도 보이지 지금.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그 지난주가 아니라 저번 시간까지 복지국가가 잘 나가다가 위기가 왔다 이 얘기까지 했죠. 1970년도에 때 이제 이른바 오일 쇼크, 공급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생기면서 이른바 그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거, 즉 물가가 오르면은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는 이 필립스 곡선이 깨지면서 이게 이제 케인즈주의적인 재정 관리, 총수요 관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거였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공급사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올리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빠지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위기가 왔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큰 정부 있잖아요. 1980년도가 본격화되는 신자유주의라는 것들이 사실은 큰 정부에 대한 공격인데, 사실은 그것이 보면은 큰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복지국가 자체가 큰 정부잖아. 국가가 직접 예산을, 이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을 국가가 다 대체하니까, 공공 서비스도 하고 혹은 뭐 각종 사회 정책, 복지 정책을 하니까 정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1980년도 때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작은 정부 주장 운동들, 이런 운동은 사실은 복지국가 축소에 대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큰 정부, 작은 정부 하는데 사실은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때 대통령과 영국의 총리가 된 거죠. 미국의 레이건, 그다음에 영국의 대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작은 정부 운동,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부를 축소하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복지국가의 공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한국에도 이제 작은 정부를 줄이고 시장을 늘리자,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80년대 이후로 혹은 70년대 이후로 복지국가를 어떻게 재편할 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할 건가, 이런 이제 문제에 직면한 거죠. 각국들이 다. 그때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복지국가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어. 첫 번째는, 먼저 복지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원리에 대해서 이유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첫 번째, 복지국가는 우리 봤듯이 그러니까 아까 그때 얘기했지만은 재정 정책, 국가의 주도적인 재정 정책과 그걸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는 거지. 완전 교육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낮추는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건데, 산업구조가 변해. 산업구조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어, 일정하게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었어.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삼성의 반도체 공장 아무리 몇 조 단위, 몇십 조 투자해도 일자리가 별로 안 만들어진 거 잘 알고 있잖아. 왜냐면 기계화라든지 그 산업의 특성 때문에, 이른바 고용 유발 효과인데, 당시에 이제 서구 같은 나라도 산업 자체가 서비스업으로 바뀌니까 고용이 예전처럼 생겨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완전 고용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어려워지는 거죠. 복지국가.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목표로 하는 완전 고용이 달성이 안 되는 거죠. 한국도 보면은 10억 원 투자했을 때마다 유발되는 취업 개수, 그러니까 10억 원 투자했을 때 몇 사람의 일자리를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취업 개수 문제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게 산업이 고도화되고 자동화되고 기계화가 될수록 이렇게 고용 유발 효과가 떨어져요, 사실은. 그리고 어, 한국에서 이제 건설업이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건설업 같은 게 비중이 큰데, 건설업이 한국이 비중이 큰 거는 한국이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은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고용 유발 효과가 커요.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현장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주변에 뭐 소위 말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고용 유발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설업이 한국이 큰 이유도 있거든요. 한국의 건설업 비중이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투기 혹은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된 국가에서도 있지만은 그 산업 자체 특성이 그런 거거든요. 고용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한국 산업 같은 자동차 공장도 한번 보세요. 자동차 공장은 옛날에 대표적으로 노동력을 많이 흡수하는 산업이었는데, 계속 자동화 시키면은 그 인력들이 모두 기계로 대체되면은
더 이상 노동자 고용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산업이 아무리 확장돼도 산업이 활성화돼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복지 정책이 제약되는 거예요. 복지 정책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복지 정책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 고용을 통해서 사회경제 평등을 이뤄내는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세계화 문제예요. 세계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거시경제학적인 문제인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 투자를 통해서 완전 고용을 하고 완전 고용을 해서 사회 경제 평등을 만든다는 이 복지국가의 삼위일체 정책 있잖아요. 이게 일국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재정 정책이 먹히질 않아요.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거시경제학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능에 해서 일국 단위에서는 그 작동이 돼요. 그 재정 정책이 작동이 되는데 지금처럼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재정 투자를 하면은 그 나라의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환율에 반영돼요. 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돼요. 환율이 낮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 재정 정책이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그러니까 세계화된 국면에서는 재정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게 복잡한 공식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만 그런 복잡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국내에서 높아지는 임금 때문에 그 기업들이 고용을 만들어야 될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현대공장도 직접 미국의 알래바마에다가 직접 공장을 만든다든지 삼성 같은 핸드폰 공장들도 스마트폰 공장들도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다 공장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 무대가 예전에는 일국 단위의 경제라고 한다면 어쨌든 거기서 산업을 영위해서 일자리 만들 텐데 기업들이 세계화된 국면에서는 더 낮은 쪽, 더 규제가 없는 쪽, 더 일자리 임금이 더 싼 쪽으로 움직이니까 그죠? 국가가 그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써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산업 구조의 조정, 즉 산업 자체가 일자리 만들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세계화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거시경제적 변화가 거시경제적 변화가 복지 정책을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게 1970년대 그런 파고로 오일 쇼크 외에 이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경제 환경의 변화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시적 조건에서. 그래서 이 미슈라라는 사람 이 학자는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 위기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구조의 조정이라든지 혹은 세계화 이런 문제 때문에 완전 고용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렇죠. 국가 재정의 어려움. 국가 재정 위기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국가가 그러니까 총수요 관리, 케인주적인 총수요 관리에 근거해서 국가가 가장 적극적인 소비자와 가장 적극적인 투자자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 돈은 뭐야? 정부가 쓰는 돈은 결국은 세금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걷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진 거죠, 정부가.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이른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럼 점점 정부의 부채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른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복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복지국가가 뭐 이런 재정 문제도 부딪힐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어떤 복지 수요는 높아지는데 과거식의 어떤 복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이른바 어, 복지국가 위기가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고 그리고 1980년대 되면은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득세를 하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시장을 억압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오히려 경제 위기 이런 걸 갖고 왔다면서 정부의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작은 정부 운동 혹은 신자유주의 운동 이런 게 이제 확대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제 맥락인데 그러면 그런 국면에서 복지국가를 평가하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지국가 망했다. 더 이상 황금 시대, 이른바 전후부터 60년대 말까지의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복지국가는 망했어.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른바 쇠퇴설이죠. 보세요. 이 스웨덴 모델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래 볼지 모르겠는데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될 때는 어떤 조건이 완비됐었냐면은 1930년도 때
에로라는 노동자 조직, 여기서는 블루칼라 노동자 조직이에요. 그리고 사프라는 경영자 조직 간의 서로 간의 계급 간의 어떤 협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자 조직은 이쪽 경영자 조직, 자본가들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경영 승계권을 인정해주고, 즉 경영권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대신 경영자 측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준다. 임금과 고용을 보장해준다. 이런 사회적 타협이 일어나요. 1930년도 때. 이게 나중에 스웨덴 얘기할 텐데 살트 바세덴 이런 조약을 통해서 이런 계급 간의 타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과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북구 나라는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정상 조직, 우리나라 따지면 민주노총 같은 거죠. 혹은 한국노총 같은. 그다음에 경영자 조직 혹은 자본가를 대표하는 정상 조직,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전경련이라든지 경총 같은 거죠. 이런들이 서로 합의를 한 거야. 우리 서로 독구하면서 나라 경제를 하자. 노동자들도 너무 파업하지 말고 우리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인정해줘. 그리고 대신 우리 자본가들은 당신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줄게. 이런 타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이제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데 1970년대 되면은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분화가 일어나. 이른바 이때 레이버 오가니제이션, 스웨덴의 노동자 그 계급 타협을 이루었던 그 정상 조직인 우리로 따지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블루 칼라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는데 1970년대 되면은 산업 자체가 변하니까 산업 자체가 서비스화되고 고도화되니까 화이트 칼라 노조가 따로 생겨.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금융 노조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금융 노조라든지 혹은 뭐 사무직 노조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경총의 입장에서는 노동자 블루칼라 노총하고만 이 타협을 해가지고 그해 임금 협상이라든지 노동 조건에 타협을 하면 되는데 노동자 조직이 협상을 위한 노동자 조직이 여러 개 생기는 거야. 뭐 사프 같이 이제 금융 화이트 칼라 노조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개 생기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돼?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계급 타협을 이룰 때 협상의 주체가 다양화되니까 그죠? 힘들어지는 거죠. 이건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계급 타협을 만들어냈던 그 협상의 어떤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화 문제도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인데 스웨덴도 1970년도 80년도 되면은 스웨덴에 있는 스웨덴에 있는 기업들이 자국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집중 투자비율이 엄청 높아져요. 응? 병주 씨, 네, 교수님. 스웨덴에 대표하는 기업들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 있어? 스웨덴이요? 음. 아무튼 대표적인 거 이때 이케아겠죠. 가 있지. 네. 또 스웨덴이라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볼보? 볼보도 스웨덴이지. 지금은 이제 주체 네. 바뀌었지만은 네. 또 그 두 개밖에 안 떠오르네요, 지금. 그렇지. 우리 잘 모르는데 뭐 일렉트로닉누스인가? 일렉트로닉누스인가? 뭐 이런 거 하여튼 여러 개 있어. 사브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스웨덴도 한국처럼 한국은 삼성 가문이 우리나라 총 수출의 한 30% 차지하거든. 근데 스웨덴도 비슷해. 스웨덴도 말렌베리 가문이라고 그 나라 경제 한 30% 40% 차지하는 족벌 기업들이 있어. 근데 한국하고는 완전 양태가 다르지. 그 스웨덴 발렌바리 가문에 대해서 나중에 스웨덴 얘기할 때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니까 이른바 고용 창출 문제가 부딪히는 거죠. 그죠?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직접적으로 실업률의 증가로 드러나. 복지국가의 제일 목표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90년대 되면은 스웨덴 같은 나라도 막 실업률이 치솟아. 뭐 EU 같은 데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막 치솟는 거야 이렇게. 치솟지는 않지만 원래 높았지만 막 높아.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국가의 일목표는 이제 재정지출에서 완전 고용을 만드는 건데 이 고용 자체가 이렇게 해체되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첫 번째 입장이 이거죠. 복지국가 끝났다. 복지국가는 이제 더 이상 망했다. 복지국가로서는 더 이상 복지국가식의 어떤 정책은 더 이상 먹혀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실업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달성하고자 했던 완전 고용이 깨지면서 복지국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쇠퇴설이라는 입장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지속사. 지속사는 뭐냐면은 첫 번째 입장과 정반대예요. 웃기지 마. 복지국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 이 입장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분명히 복지국가 위기가 온 건 맞아요. 1970년대 위기가 왔고 80년대는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득세를 해가지고 작은 정부가 전세적인 트렌드가 되는 건 맞아요. 그 작은 정부의 제일 타겟은 복지국가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각종 복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각종 예산을 유축시켜요. 복지 예산을 감축시켜. 그건 맞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1990년대 이후에도 각국의 사회 지출, 즉 사회복지 지출이 변함이 거의 없는 거야. 그걸 발견해 보세요. 덴마크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모두 이제 그 신자유주의 충격을 받은 나라들이야. 1970년대, 80년대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죠. 그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잖아. 스웨덴도 봐봐. 조금 감소했지만 거의 변화가 없잖아. 그죠? 프랑스도 봐봐. 그죠? 그국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현재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우리나라가 10%라 그랬죠. 11%라 그랬죠. OECD 평균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복지국가 서유럽이나 이런 나라인데 보세요. 쇠퇴했다는 거는 앞적인 입장에 따르면 복지국가 망했고 더 이상 복지국가 같은 거 안 하고 이 예산 삭감하고 복지 지출 감축하고 이렇다고 막 엄청나게 했는데 엄청나게 막 대대적인 캠페인을 했는데 실제로 사회 지출이 줄어든 증거는 거의 없어. 90년과 2000년도 그 사이에 지출 감소폭을 보면은 거의 오히려 늘어났고 대부분 늘어났고 스웨덴이나 네덜란드가 조금 줄어들었지. 그죠? 이게 뭐냐면은 실제 레토릭에 비해서 복지국가는 실제로 예산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오히려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죠. 한승기 씨, 네. 왜 대대적인 복지 감축이 일어났는데도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복지가 실제 줄어들지 않았을까? 예산이. 음,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봐. 예빈 씨, 네, 왜 그랬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복지 정책의 특징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지는 한 번 딱 도입되잖아. 그러면 그 복지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감축이 불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봐. 연금 제도를 도입했어. 그러면 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연금 생활자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연금 정책을 없앨 수 있겠어? 내가 당장 내 연금이 날아가는데 없앨 수 없잖아.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것도 생각해봐. 아동수당을 만약에 만 5세 이하들에게 아동수당을 준다고 생각해봐. 지금은 우리나라는 한 30만 원 주지 최대. 그럼 받던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예산 감축해야 되고 신자유주의니까 작은 정부 하니까 이제부터 예산 아껴야 되니까 아동수당 안 줍니다. 그러면은 가능하겠어? 못 줄여. 당장 다음 달에 서울시장 선거 있는데 그럼 표 떨어지려고 누가 줄이겠어?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경로 우전성이라고 하는데 한 번 딱 되면은 거의 감축이 어렵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진전은 있고 거의 역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를 도입할 때 굉장히 이런 제도적인 특성 때문에 정책의 특성 때문에 한번 도입되면은 이거를 폐지하거나 혹은 감축하는 게 불가능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나는 그런 이유라고 봐. 그렇게 작은 정부 복지 감축 쌩 난리를 폈는데도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 보면은 하나도 줄은 게 거의 없잖아. 그죠? 이걸 근거로 복지 정책은 복지국가는 지속된다. 이런 주장이 두 번째 주장이 있는 거지. 아까 쇠퇴설과는 정반대 주장인 거죠. 그죠? 세 번째 주장은 뭐냐? 재편됐다는 거야. 재편됐다. 즉 복지국가는 망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속되지도 않고 새롭게 트랜스폼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트랜스폼 되냐면은 이른바 복지다원주의라는 관점이야. 웰페어 믹스라는 개념인데 예전의 복지는 국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가 실제로 생산 아니 그 복지 그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주로 이제 하는 건데
재편선에서는 그런 식의 국가 주도의 복지는 아무래도 예산 낭비라든지 재정부적인 부담이 크니까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사회 부분이 맡는 거야. 사회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지 총량 자체는 복지는 한번 이제 제도가 정착 시작되면은 그건 축소시키기는 힘드니까. 근데 이제 국가가 다 하기는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 예산상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제3섹터 혹은 국가가 민간에게 직접 민간과 계약을 맺고 민간으로부터 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우리나라. 요양 같은 게 대표적이죠. 요양시설 같은 경우. 그죠? 요양시설을 지금 어떻게 공급하죠? 어르신들 요양할 때 어떻게 해? 국가가 직접 그 요양 서비스 제공하지 않죠. 민간들이 요양시설이 설립되어 있고 국가랑 계약을 맺고 그 국가의 보조금 받아서 요양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그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 공공 어린이집도 있지만은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 있고 국가랑 계약을 맺고 일정하게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직접 예전에는 국가가 직접 제공했다면은 국가는 돈만 대고 실제 서비스 담당은 민간이 하는 혹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재원 자체도 이제 국가가 재원이 아니라 직접 소비자 재원으로 사용료 재원으로 쓰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의 주체,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는 거지. 그리고 재원도 과거에는 이제 예산으로 했다면은 개인의 사용료로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정부의 보조금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지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복지 다원주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가 재편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른바 비영리 조직.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은 뭡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아까 했듯이 국가가 해도 실패하고 국가 실패도 있고 시장 실패도 있으니까 어떤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서 국가가 아니면서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3섹터 이런 것들 통해서 공급 주체, 재원 이런 게 다양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가 재편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다 일말의 진실들이 있는데 이런 복지다원주의적인 것들이 최근에 트렌드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데올로기적 주장의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처럼 이제 정부가 국가적인 재원을 갖고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 나서는 거는 분명 어려움이 있죠.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른바 뭐랄까 민간과 계약을 맺든지 혹은 뭐 아웃소싱을 하든지 이런 식의 것이 이제 행정 기법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죠? 공공 관리할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이제 복지 영역인데 이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하면 이제 복지 다원주의 이런 개념인데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복지 주체라든지 이런 게 재원이 다원화됐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지가 왕성한 국가 복지가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는 이게 일정하게 의미가 있어. 근데 복지가 약한 나라에서 복지 자원주의는 뭐냐면은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는 거야. 봐봐, 가령 이런 거지. 한국처럼 국가 복지가 약한 나라에서 응? 한국은 오히려 국가 복지를 강화시켜야 될 추세에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복지가 너무 많았던 나라들은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복지 다운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른바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복지가 약한 나라에서 복지 다운주의를 갖고 오는 거는 결국은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걸 쓸 수 있잖아. 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복과 선생님들 있잖아. 사회복지과 선생님들은 복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하는 선생님들이거든. 그러니까 복지 근본주의자들인데 그분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뭐냐면 국가 복지를 더 강화하라는 거야. 국가 역할과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세계적 트렌드는 복지 다원주의잖아. 국가만 하지 말고 민간과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라. 그리고 이제 민간과 관이 협력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주장을 수 있으니까 엄청 그런 주장을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복지학자들은 이 복지다원주의를 굉장히 이런 주장들 굉장히 싫어해.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처한 조건에 따라서 복지다원주의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이해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복지국가 위기 이후로 이렇게 한 세 개 정도 입장이 있다. 하나는 망했다. 하나는 망하지 않고 변함이 없다. 하나는 재편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복지국가를 재편하는 설명 이론들은 몇 가지만 소개하고 갈게. 하나는 아까 복지다운주의.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이제 위기 이후로 복지국가가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복지다운주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과 재원의 주체가 다원화되고 있다. 이런 주제,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재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신정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야. 대처 레이건 정부를 분석했던 이제 이 피어슨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자가 분석인데 이런 거야. 복지국가가 이제 1980년대 때 예산의 제약 때문에 작은 정부하면서 복지가 대대적으로 레토릭상으로 복지국가를 축소한 것처럼 드러나는데 실제로는 좌파들은 복지법대를 주장하는 좌파들은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더 이상 확대 주장을 못하는 거야. 현행 유지만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우파는 선거에서의 표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축소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겠어? 1980년대, 90년대 막 복지 축소하고 작은 정부 가자고 했는데 좌파들은 예산 문제를 알고 있어. 예산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더 이상 확장도 하자는 주장도 못해. 그러니까 현행에서 더 이상 확장도 못해. 좌파 정부 같은 경우 우파들도 감축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런 현상이. 그죠? 이런 게 이제 신정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우파는 선거에서 표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감축을 못하는. 그래서 실제 네트릭상으로는 굉장히 축소되고 막 위축되고 족주가 망했다고 하지만은 현행처럼 유지되는 이런 어정쩡한 현상 유지가 유지됐다는 게 신정치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지라는 거는 락인 효과가 있어. 한번 딱 제도가 시행되면은 그 제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딱 물리기 때문에 제도가 감축이 되기 힘든 성격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뭐 나머지보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1990년대 그러니까 대처가 영국의 예를 들면 사회투자 국가는 영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은 대처가 1980년대 79년도에 집권해. 대처가 1979년에 집권하거든. 그리고 18년 동안 영국에서 보수당이 집권을 해요. 되게 오랫동안 집권하죠. 그리고 18년 만에 영국 노동당이 집권을 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토니 블레어라는 사람이에요. 신노동당. 그러니까 이 신노동당 토니 블레어가 등장할 때는 예전의 노동당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복지국가를 주장하던 막 국유화를 주장하고 노동자 중심을 주장하는 이런 노동당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뉴 레이버라 그래가지고 기존 노동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 약간 신자유주화된 노동당이 집권해. 그러니까 정강 정책, 국유화도 포기하고 노동자 중심성도 포기하고 굉장히 조금 뭐랄까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약간 완화된 이런 식의 뉴 레이버로 등장하면서 이제 18년 만에 정권을 잡아. 응? 그게 이제 토니 블레어가 등장하는데 이때 과거 같은 노동자가 중심이 돼서 국가가 재정을 투자하고 이런 식의 복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의 복지국가를 주장하냐면은 사회투자국가. 복지국가라는 얘기 표현을 쓰지 않고 소셜 인베스트먼트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써. 이게 뭐냐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고용을 위해서 막 뭐 실업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는데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보다 교육 정책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 아동 교육. 그리고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즉 생산에 반대되는 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특히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들이 인적 자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경쟁력 혹은 생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 개념. 그리고 그때도 봤지만은 아동 시절에 투자를 해서 국가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 소득 격차에 따른 어떤 그런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고용하고도 긍정적으로 된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식의 개념들 있잖아. 이런 식의 어떤 사회 투자적인 개념, 인적 자원의 투자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야. 더 이상 복지란 말을 쓰지 않아. 왜냐하면 복지는 예전식의
70년대 어떤 재정 위기를 갖고 왔던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투자를 중심, 아동 중심의 교육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회 투자 국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이런 어떤 용어를 갖고 오면서 조금 새로운 모습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죠. 한국도 이 흐름이 언제 오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와요. 노무현 정부 때도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회투자국가 이런 거는데 사실은 이 복지국가를 재편하는 어떤 한 흐름 중에 하나죠. 그죠? 하지만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그런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다. 다음. 그래서 이번 주까지 얘기한 건 이런 거야. 복지국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됐고 황금 시대를 어떻게 맞았고 어떻게 위기를 맞아서 그 위기 후에 어떤 식의 재편이 되고 있고 각각 입장이 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선우 씨, 양선우 씨, 네, 질문 한번 해봐. 질문이요? 음,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 청년지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지속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할 만한 진행된다는 거예요? 지속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이런 문제랑 좀 연결됐을 때 일단 그게 이제 복지 정책이냐 문제인데 청년 지원금으로 이해관계자가 딱 걸리면은 가령해서 청년들이 그것을 받고 굉장히 내가 혜택을 많이 받고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청년들의 요구라든지 청년들의 어떤 효능감 같은 게 커진다면은 없애기 쉽지 않지. 쉽지 않지. 그지? 그렇잖아. 자기들이 만약에 청년지원금의 수혜 대상자가 되고 내가 그걸로 도움이 많이 받았고 청년들의 그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다. 이러면은 이제 그 정책은 굉장히 그 정책을 지지하는 이해관계자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그 정책을 없애기 힘들겠지. 근데 반대로 청년 정책을 해봤는데 뭐 그냥 예산 낭비고 실제로 청년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뭐 술 사 먹고 뭐 허튼 데 쓰고 취업에 도움되는 실제 취업되는 효과가 거의 없다. 뭐 이런 여론이 커지면은 그 정책은 없어지겠지. 이런 네, 거겠지. 알겠습니다. 급하게 질문 잘 만들었네. 김선영 씨 질문 한번 해줘봐. 질문이요? 음, 그럼 교수님은 이런 여러 이론들, 여러 음. 설들 중에서 어느 걸 가장 지지하시는지 궁금해요. 나는 제 편설이 맞는 것 같아. 음. 복지국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른바 그게 그 말이 이제 비버리지 보고서에 나온 얘기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이런 모델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존재하지 않고 그런 황금 시대는 갔지. 간 건 확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국가 사라지지도 않았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세계화라든지 혹은 뭐 어떤 산업구조의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국가가 계속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단계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황금 시대를 구가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복지국가의 필요성은 계속 필요하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변화된 환경에 맞게 계속 이렇게 자신의 어떤 형태를 바꿔가고 있는 단계로 계속 봐. 그리고 복지국가는 항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계속 위기 상황인 거야. 계속 항상 위기 상황인 거지. 하지만은 이제 우리 사회에 계속 당면하는 문제들이 있잖아.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뭐 노인 빈곤, 뭐 사회적 양극화 뭐 이런 문제들 계속 당면하고 있잖아.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높은 실업률 이런 당면하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풀 거야? 이건 복지국가적인 어떤 문제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거처럼 이제 과거 같은 형태는 못 풀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복지국가가 계속 형태 변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복지국가는 딱 이거다. 이것이 이상형이고 이게 복지국가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좀 힘든 것 같아, 더 이상. 소영 씨 질문하고 나갔네. 아니, 교수님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네, 방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니야. no problem. 너 질문 있어 또? 그러면은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출석 부르자. 내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내가 좀 수업 빨랐던 것 같은데 미안해. 출석. 4주차.
스마트 출석. 출석 시작. 553. 다 했지? 정덕준 씨랑 강문석 씨만 없고 오늘 다 했네. 그제? 오케이. 출석 종료. 나 아까 안 했더니 이게 출석 체크 안 되더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수업은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뭐 얘기할 거냐면은 지금은 이제 복지국가의 역사를 통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선진국,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지 대개는 이 나라가 복지국가 이렇게 했다 했는데 사실은 디테일을 까놓고 보면은 굉장히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모델들이 다 달라. 특히나 한국 모델 다르겠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크게 독일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식의 복지 모델,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웨덴 모델 같은 거,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식의 모델이 다 모양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 복지국가가 다양하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 보시죠.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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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